자, 네 번째 부채 감당률인데, 자, 올해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 우리가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하죠. 자, 이 순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이 투자로부터 장래에 발생하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죠. 원리금 상환액.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이론으로 출제할 때는 요 숫자를 많이 출제하죠.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시험 문제는 요걸 또 개념을 많이 출제를 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보다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지문을 많이 내고, 또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이 지문을 또 많이 내고, 또 1에 가까이 가면 요 두 개를 많이 내거든요. 예? 그럼 1에 가까이 갈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분모 분자가 비슷해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차입자, 대출자인 금융기관 둘 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 또 우리가 많이 출제하는데, 거기 보시면 또 시험 문제에 또 LTV와 부채 감당률, 또 요걸 이용한 문제를 또 많이 내죠. 이런 부채 감당률은 원리금 상환이니까 대출금에 뭐를 곱해줘요?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자, 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모두 또 충족시켜주는 또 뭐를 출제를 한다?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또 구하는 문제를 또 많이 내는데, 요 두 가지는 뭐에서 적용한다? 상업용. LTV와 DTI는 주거용 부동산이고, LTV와 부채 감당률은 뭐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에 적용한다. 자, 부채 감당률 용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채 감당률의 앞에 부채는 뭘로 같다? 분모로 같죠. 분모로 같듯이, 그러면 이자 감당률은 또 이자가 뭘로 가야 돼? 또 이자가 또 요것도 분모로 가야 돼. 부채가 분모로 같듯이 요건 또 이자가 분모. 그래서 여기 뭐죠? 순 영업소득이죠. 순 영업소득이 이자 지급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자 보상 비율인데, 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자 감당률을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채무,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죠. 채무 불이행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우리는 손익분기율,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이라고 해요. 자, 분모는 뭐죠? 유효 총소득이죠. 분자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인데, 이때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이 많아질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주 배우셨던 어림세법의 총소득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죠. 분모는 총자산이죠. 투자된 총자산,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고, 자, 거기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소득 비율은 또 가능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공실률은 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실률.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보면요,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의 5%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자, 우선은 시험 문제 이제 용어 비율 분석법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이죠. 금융. 자, 그러면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이면 부동산 금융 15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이 붙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운용 대상, 자,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동산 금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는데 이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부동산 금융은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우선 이 증권은 크게 둘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크게 우리는 부동산 증권은 나눠요. 자, 마케팅 대상도 부동산 증권도 있죠. 부동산 서비스도 있지만은 지분 증권은 지분 금융을 조달하는 것.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부채 증권은 반대로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부채 증권입니다. 자, 이때 지분 금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자본. 지분은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자기 자본은 어떻게 조달하죠?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이 부채, 이 금융, 이 부채 금융은 또 반대로 여기는 뭐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또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뭐를 통해서 우선은 회사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우선 조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작년에 출제한 것은 지분금융 방식이 출제했죠. 자, 그 보기 5개 중에 하나 찾아라. 정답이 뭐였냐? 작년 시험 정답이 바로 리츠가 정답이었어. 리츠. 예,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불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 작년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요거 뒤에도 많죠. 또 26회 출제를 했던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28회 출제를 했던 리츠 조인트 벤처도 있고,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나타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여러분은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펀드. 그리고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해서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주식에. 자, 이런 것은 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자, 그리고 부채 금융 방식은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죠.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또 뭐를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저당금융이고 또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신탁, 증서금융, 담보신탁에 의한 금융이죠. 또 주택법에 의해서 또 뭐를 발행한다? 사채. 주택으로 상환받을 것을 해서 사채를 발행을 하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러분 오늘 또 배우게 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또 시행회사가 뭐를 발행한다? 회사채를 또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이 내용인데 작년에 복이 여기서 주어졌죠. 자,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증권에 뭐가 있냐 하면은 MBS 주택저당증권,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ABS 자산유동화증권.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AB 자산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을 발행한다. CP 커머셜 페이퍼 번역을 하면 기업어음. 이런 건 전부 부채증권에 해당합니다.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증권인데 작년 지문에 A, B, C, P가 출제했고 MBB도 나왔죠. 작년 시험.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 하면은 매자닝 24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매자닝이 있어요. 24회 시험에 매자닝 금융인데 여러분 매자닝은 오페라 하우스를 가면요 1층, 2층 중간에 있는 중간에 라운지 있죠. 이걸 이탈리아어로 매자닝이라고 해요. 매자닝 중간이야. 뭐의 중간이냐 하면요 이 지분, 자기 자본과 부채, 타인 자본의 뭐다? 중간이다. 중간. 이 중간 영역의 성격을 가진 게 여러분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을 우선주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 조건이 하에서 뭘로? 그 회사의 채권을 주식이라는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요것을 의미하죠. 뉴스에서 많이 듣죠,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채권이 뭐를 우리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여러분 24회는 요걸 출제했거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출제했어요. 24회. 무슨 금융? 매자닝 금융. 자, 작년에 여기서 지분금융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28회, 26회 계속 요즘 지분금융을 계속 지문상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주택금융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금융이에요. 자, 부동산 금융은 크게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무슨 금융? 주택 금융으로 나누는데 대부분 뭐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지. 자, 주택 금융 중에서도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을 해주죠. 주택 수요자에게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 뭐라고 하냐면은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주택 소비금융.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는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수요자 금융이 되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주택 우리는 건설업체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또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개발금융. 대표적인 게 뭐 건축대부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이다. 공급자 금융을 얘기합니다. 자, 크게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러면 주택금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을 보면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전보다 높여줘요. 그래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건설 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이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여러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인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여러분 청약 저축에 가입하신 분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 많이 가입했죠. 가입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가입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렇죠. 뭐 꼭 하나씩 가입해달라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래서 가입하신 분이 많이 같아요. 예, 저도 12년 전에 가입해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서 여러분 주택을 살 수 있죠.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거를 안정시키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정하는 수익률로서 대출 이자율의 결정 원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해주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됐을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요소 몇 가지 나와 있죠? 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한번 보고 나머지 뭐 용어들은 이미 다 배운 용어고요. 자, 시험 문제 이제 출제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이 금융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요,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차입자 입장에서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고정금리 대출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우리나라 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해요. 9%. 나머지 91%는 뭐죠?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금리가 뭐가 됐다? 고정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뭐보다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다. 자, 이렇게 높게 됐을 경우에는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뭐를? 이익을 얻겠고, 대출자는 금융기관입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요. 왜?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은행 바깥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계속 상승을 해요. 금리는 대출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손해를 봐요. 이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요. 이 손해는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대출 기관에 뭐가 악화된다?
수익성이 점점 악화가 돼요. 예,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지문도 자주 출제를 하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지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지문.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요게 부동은 요게 지금 2년 우리가 25회 6회 정답을 물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높은 대출금리로 갚은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뭐들? 이익을 보는데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안게가 돼요. 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자 차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겠지. 조기 상환을 만기 전에 변제한다. 어떤 경우? 이 경우인데 이 경우 부동호를 잘 봐야 돼요. 이 경우에 우리는 쌍금리로 융자를 받는 게 리파이낸싱. 재금융이죠. 재금융이 바로 대환 대출이에요. 대환 대출. 재금융 대환 대출인데 요걸 통해서 뭘 한다? 조기 상환을 해요. 그럼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요. 대출자는 뭐를?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위험을 안게 돼. 그래서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되니까 이 조기 상환 위험을 뭐 해줘야 돼? 대출자는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주기 위해서는 벌칙으로서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게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에요. 자, 요 내용에서 시험 지문이 진짜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인데 그럼 변동금리 대출은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뭐 한다? 금리가 변동해요.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자,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이때 대출 금리는 크게 우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준 걸로 한다. 자, 기준 금리, 가산 금리를 대준 걸로 합니다. 이때 가산 금리는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이 차입자의 뭐를 보는 거죠? 신용도를 보는 거예요.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도를 보는데 그래서 가상금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마진 또는 오이험 스프레드 또는 오이험 가중금리 또 오이험 스프레드라고 해요. 번역 가중금리. 가상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럼 대출 중간에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지표가 되는 기존 금리가 변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2012년까지 적용됐던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이니까 1년 내 4번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은행이 또 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비용은 가중치로 평균을 한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는 코픽스라고 해요. 자, 이 코픽스 금리가 6개월에서 얼마? 1년이 있겠죠. 자, 두 가지가 있죠. 신규
우리는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이 CD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뭐가 오른다? 대출금리가 올라요. 자, 요즘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2, 3분기 내 이제 조만간 하겠다 하는데,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이 어려지니까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내려져? CD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여러분의 뭐도 떨어진다? 대출금리로 하락을 합니다. 대출금리. 자, 이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뭐가? 변동 금리 대출이 뭐보다 낮다?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아요. 그럼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돼요?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의 초기 이자율이 낮아요. 자, 그리고 또 이자율 조정 주기.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아질수록,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우리는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우리 중요한 형태가 나타나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니까 뭐를 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변동금리니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우리는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 떠넘겨버려. 신속하게 전가니까 차입자는 뭐다? 그래서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차입자는 그래서 대출 기간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긴 것을 선호를 하겠죠. 차입자 입장에서. 자, 시험 지문에 고정 변동 이걸 두 개를 제일 잘 물어요. 나오면 여기지 뭐. 만약에 출제하면 여기. 자, 올해 시험에 원래 30회 시험, 30회 시험 이제 3자로 넘어왔어요. 2자에서. 저희들은 한 자릿수의 강의를 했는데 벌써 출제위원들도 많이 받겠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를 우리 도입을 하셨던, 오래됐죠? 벌써 30회니까 도입을 해서 첫 시험 칠 때가 그제 6만 명 합격을 했을 텐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딱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했거든요. 그때는 학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학원도 있긴 있는데 공무원 학원이지.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대학교 있죠? 각 이제 포스트 대도시에 대학교 가서, 우리 그때는 복도방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 이렇게 안 붙여서 그때는 복도방인데 집합들 하세요 해놓고 시험에 나오면 요 문제 나오면 요 질문이 다 이렇게 강의해 줬어요. 그때 합격 시켜줘야 되니까 6만 명 합격한 거지. 그래서 모든 시험 1년 때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질 줄 알았으면은 많이 어려워졌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금융하면은 여러분 그때는요, 이 금융기관에서 웬만하면 대출 해주니까 여러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규제도 많다 보니까. 요즘 대화가 금융의 융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대답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떤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도 용어를 좀 알아야 되고, 또 대출을 받으면요 돈을 갚아야 돼. 원금 이자를 갚는데 또 어떤 방식이 유리하고 어떤 방식이 어떻게 좋은가 이걸 상황에 따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매년 출제돼요. 자, 계산 문제 이론. 그래서 요즘 작년에도 2문제, 재작년도 2문제, 하여튼 올해도 만약 금융의 계산 문제 나오면 여기입니다. 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여기서 계산 문제를 내고요. 아니면은 이론은 무조건 나와요. 계산 문제 내면 몇 문제? 2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시험 문제 원래 진짜 나옵니다. 진짜 나온다 해야죠. 신경 쓰겠죠. 자, 원금, 균등, 분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약어로 뭐죠? CAN.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데, 자, 예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출금은 1억 원이다. 네? 대출금 1억 원. 대출기간, 만기다. 만기 20년. 자, 고정 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연 이자율 우리가 5%다. 이렇게 주어지고 다른 모든 조건은 변화가 없다. 그럼 간단히 보는 거죠. 자, 매년.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걸 잘 봐야 돼. 매년이냐 매월 둘 중에 하나니까 매년 우리가 상환액이냐 매월 상환액이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자,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데 할부를 사면은 그때 할부 갚을 때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할부 갚을 때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대출금 1억 원. 대출금 1억 원에 뭐다? 대출 기간 몇 년? 20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공 하나 없으면 1,000만 원 일어나는 거 500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 500만 원 갚고, 두 번째 해에도 얼마? 500만 원 갚고, 마지막 만기 몇 년? 20년 차에도 500만 원. 그러니까 요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년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대출이에요. 매년 뭐가 일정하다?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만기까지 이렇게 5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수평선이다. 수평선. 자, 수평선이 또 되고,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자를 구할 때는 항상 매 기간마다 융자잔고. 자, 이자를 구할 때는 융자잔고를 다른 말로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잔고에 적용됩니다.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요거. 그럼 지금 첫 번째는 돈 안 갚았으니까 융자잔고는 얼마? 융자잔고는 얼마? 대출금인 얼마? 1억 원. 1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5%를 곱해줬더니 얼마? 500만 원. 더해주죠? 더해줬더니 첫 번째 달에 원금 더하기 이자는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 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 원금은 변화가는데 이자는 달라져요. 이자는 첫 번째 500만 원 갚았으니까 두 번째 이자를 구할 때는 500만 원 갚았으니까 1억에서 500 빼니까 융자잔고는 얼마야? 9,500에. 첫 번째는 융자잔고 1억인데 돈 안 갚았으니까, 두 번째는 500 갚았으니까 9,500. 9,500에 5% 곱하면 얼마죠? 예? 475만 원. 그럼 3회차는 얼마? 또 500 갚으니까 여기는 얼마? 융자잔고 9,000이니까 450. 250씩 줄어요. 자, 그래서 이자는 처음에 얼마? 500.
그 다음에 475, 그 다음에 450, 425, 250만 원씩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일정 금액씩 감소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돼. 우하향하는 뭐다? 직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또는 뭐다? 부채 서비스액. 또 가끔 저당 지불액도 나오대.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인데, 자, 만기로 가는데 처음에 얼마죠? 초기에 여기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죠? 975, 950, 925. 점점 얼마? 이자만큼. 원금은 관계없고 이자만큼 점점 원리금 상환액도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점점 감소해요. 이렇게 여기 CA.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그 지문 또 많이 내고요.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이 뭐다? CAM.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이 그림 알면은 모든 지문 다 풀려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는 또 뭐가 나오죠? 융자, 잔고,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이 융자, 잔고인데 대출금을 나타내는 선이죠. 자, 처음에 요까지 얼마? 1억이죠. 0은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얼마 받았어요? 1억. 1억 받았는데 첫 번째 얼마? 이제 500 갚았으니까 9,500. 그 다음에 9,000, 8,500, 500만 원씩 줄어들죠. 일정 금액 500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돈 다 갚았어. 만기 되면 제로, 전액 갚았지. 우하향하는 직선이 뭐죠? CA. 이렇게 나. 원금 균등 분할상. 백화점 가서 할부 샀다. 그럼 그거 할부 원금 이자 계산할 때 뭘 이용한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은 계산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계산 문제 여기서 출제했죠. 원리금 균등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이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자, CPM의 또 그림이 또 하나가 투자론에서 안 배웠던 그림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있죠. 자, 화폐 시간 가치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설명 안 한 게 있거든요. 124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124페이지 그림 보면 이런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다. 자, 어떤 그림? 이런 만기, 이자, 지급, 복사. 올라가는 거 뭐죠? 원금, 상환. 자, 만기에 약 3분의 2. 만기에 약 3분의 2가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반. 여러분 거기에 또 봤더니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초기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적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점차 늘어나죠. 요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되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 요 원금은 적거든요. 이자는 이렇게 많아요. 그럼 원금 이자를 대준 요거죠.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을 딱 하면 이게 바로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 원리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만기까지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CPM이에요. CPM.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간이 이 정도 지났어요. 자, 기간이 이 정도 지났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 감소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자가 이만큼 줄었죠? 요 줄어든 만큼 똑같은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변화가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동일한 금액에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증가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기간 원금 이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매기간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매기간 원금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자, 시험 문제 그림을 보면서 지문상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럼 초기에 원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초기에 적게 갚네요. 원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게 갚아요. 원금 균등보다 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적게 이만큼만 갚았어요. 어느 만큼? 이만큼만 갚았어요. 원금은 이만큼 갚았는데 적게 갚죠? 자,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뭐죠? C. 자,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또 우리가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인데 만약에 매년이면 연간 저당 상수이고 매월이면 월 저당 상수죠. 하여튼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만기까지 요 금액은 똑같다는 걸 명심해 두고 1회차에 얼마냐 얘기지. 1회차 할 때는 첫 번째 달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은 똑같죠. 융자잔고에다가 매기간 융자잔고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고, 그럼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요거 금액은 구해놨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면 첫 번째 여기 구한 요 이자죠. 요 이자를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나오죠. 그러면 2회차는 어떻게 구하냐? 그 2회차 구할 땐 또 뭐부터 구해야 돼? 또 이자. 그럼 이자를 구할 땐 또 융자 잔고니까 여기 대출금에 여기서 원금 있죠? 요걸 뺀 게 융자 잔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뭐를 구한 거야? 작년 시험에는 2회차 원금과 3회차 이자 구하라 출제했어. 그래서 여기에 계산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전자계산기 뚫어야 돼요. 원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원리금 균등 출제했고, 그럼 재작년 28회, 26회는 원금 균등 계산 문제, 26회 8회는 여기, 29회는 여기, 30회는 이제 여러분 두 개 다 물어요. 어떻게?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 얼마 나오겠죠?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요 금액. 그럼 여기서 원금 이자 더해준 요 금액 구할 수 있죠, 요거. 그 금액 첫 번째 차액 얼마냐? 그럼 두 개 다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액 얼마?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요 차액이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출제할 수 있다. 자, 그런 문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계속 이제 앞으로 풀어볼 겁니다. 출제 뭐 될까 알면서 이제 그 푸는 연습 몇 번 하게 가면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돼서 막 이제 아직 거치기가 나오면 또 거치기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자, GPM이 나와요. GPM은 원리금 상환액을 처음에는 적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돼? 반영해서 점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점점 이렇게 높게 가는데 한 6년 차부터는 원리금 균등보다 높게 가요. 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 인플레이션율, 특정 비율, 인플레이션율만큼 점점 높아가는 겁니다. 이걸 GPM이라 해요. GPM은 원리금, 요거는 체증식. 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이에요. 그래서 GPM은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으로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어떻게 돼? 짧은 사람에게 유리해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낮으니까 초기에는. 자, 그래서 GPM은 초기에는 뭐가 낮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상당히 낮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출받은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 이자 지급액에도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게 하니까 못 미쳐요. 그럼 요 차액만큼 뭐해?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요 차액만큼 뭐 해줘? 더해줘 버리니까 뭐가 더 높아진다? 융자, 잔고가 더 높아지는 형상인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형상? 마이너스. 초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이 돼. 그러니까 초기에는 요 대출받은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보다 뭐가 더 높아요? 초기에 융자 잔고가 더 높아지는 형상이 나타나. 그러면 GPM은 초기에는 미상환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뭐한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기를 많이 내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건 뭐다? CAM. 가장 낮은 건 뭐? GPM. 하여튼 세 개를 물을 때 중간은 다 CPM이야. 그러면 세 개 있죠? 세 개를 물을 때 다 중간은 CPM. 그런 걸, 그것도 상식이지 뭐. 중간은 CPM이에요. 자, 그런데 조기에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거 뭐죠? CAM. 가장 높은 거 뭐? GPM. 하여튼 CPM은 중간이에요. 자, 이걸 근데 CAM을 제일 많이 냈죠. 한 5번 낸 것 같아. 여기 시험에요. 말이 나오거든요. 지문에. 그럼 지문은요. 이 그림을 알면은 다 풀려요. 이해를 하면 이 그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는 누가 가장 많이 내? 만기까지. 이자는. 여러분 만기 되면 대출받은 금액은 전액 갚으니까 동일한 대출 금액 전액 갚으니까 원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럼 만기 동안 갚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뭐다? 이자가 많은 거지. 누가 많아? 융자 잔고에 이자를 곱한 게 이자니까 융자 잔고가 많을 수도 이자도 많지. 그럼 융자 잔고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요거잖아, 파란 게.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겠어요? GPM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PM. 그러면 얼마? CAM. 그러니까 언제? 대출 기간 동안 뭐가 이자 지급액이라든지 또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뭐 누적 원리금 상환해 봐야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원금은 필요 없고 뭐만? 이자만 따져보면 되지. 이자나 요거나 같은지.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순서. 작년에 또 순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올해 여기서 두 문제. 계산 문제 출제 가능, 또 뭐가 가능? 이론, 계산 문제. 두 가지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저당에 유동하도록.